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14일 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대자보도 못 붙이게 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교수들이 학교 측에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앙대 교수 40여 명은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청소노동자도 중앙대의 가족이다. 이들이 최소한의 권리라도 확보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라며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만 행복한 나라가 아닌 노동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언제쯤 올지. 기다리지만 말고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오늘도 두 발로 찾아 나섭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2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781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뉴스들은 꼭 보시라고 저희가 발로 뛰어 모은 오늘의 고발뉴스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 11명 전원이 오늘 경찰에 자진 출두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민주노총 앞 경찰차까지 걸어서 가겠다는데도 구태여 체포하겠다며 길을 터주지 않아 6시간 동안 팽팽한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조계사에 머물렀던 박태만 수석부위원장도 자진 출두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대로 좀 들어가는 게 편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집행하시는 거잖아. 싸움을 하는 거 조장시킬 겁니까? 집행하는 게 목표예요. 폼 잡는 게 목표예요. 현역 의원들이 경찰 측에 의원들의 동행하에 출두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은 강제 연행을 고집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하에 저희들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였지만 철도 현장에는 여전히 평화가 찾아오고 있지 못합니다. 철도공사는 여전히 대화의 문을 굳게 잠근 채 대량 징계, 강제 전보 위협 등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 촉구합니다. 여야 국회와 철도노조가 이루어낸 합의 정신을 철도공사도 존중해야 할 것이며 철도노사 간에도 이를 해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밀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밀양 송전탑 전국대책회의는 오늘부터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자살한 고 유한숙 씨의 49제까지 상경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밀양 주민들 지난해 비해 우울감이 만성화되면서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90% 가까운 수치가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은 기회만 있다면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합니다. 천지간에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람이 죽어간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반드시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하자. 그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고 들어주기 힘든 이야기입니까? 간곡히 부탁합니다. 밀양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3월 3일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일단 보류됨에 따라 대정부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측은 정부가 협상에 최대한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강경투쟁은 가능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원격 의료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그리고 또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런 그 보건 의료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상당히 그 조급한 정책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이 보건의료 산업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저희가 다 함께 좀 논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그런 것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교학사 교과서가 시민사회의 반발로 채택률 0%를 기록하자 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국정체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새누리가 아예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일본의 교과서 우경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 한 목소리로 역사교육을 정권 수호 도구로 삼고 있는 정부 여당의 독재적 발상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의 증언록 나를 잊지 마세요가 이제 일본을 넘어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지로 보내진다는 소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한글판, 일본어판에 이어 이번에 영어와 중국어판 증언록을 발간했는데요. 이 책은 전 세계 한국 학교와 한국 교육원에도 교육용으로 보내지고 또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도 전달된다고 합니다. 마구 칭찬해드리고 싶은 경남교육청의 일꾼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거를 세계에 있는 그 한국 학교, 또 한국 교육원 이런 곳에 지금 오늘 발송을 다 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한국 학교가 31개, 네. 세계에 한국 교육원이 39개 있습니다. 네. 한국 학교, 한국 교육원 이런 데 다 보급을 하고 또 세계 각 나라의 또 정계 교육계 인사들에게도 보내가지고 좀 위안부 교육에 대한 이런 좀 올바른 교육을 좀 네.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직원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 우리나라 공기업들 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이 한국 마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마사회의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회장에겐 억대의 성과급이 지급된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수준은 수년째 제자리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고발 리포터로 합류한 블로거 요술콩 씨가 출발종이 울려도 비정규직 개선 대책, 아직 출발도 못하고 아니 오히려 뒤로 가는 한국 마사회를 고발합니다. 2014년은 말의 해 갑오년입니다. 힘찬 기상을 상징하는 말과 푸른색을 상징하는 갑이 만나 청마해라고도 불리는데요. 대한민국의 마문화 형성과 마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한국마사회 시무식에서는 임직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의 해를 맞아 말 갈라쇼를 즐기며 대한민국 1등 사회공헌 기업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복한 말의 해를 기원하는 한국마사회 직원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직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약 800여 명의 정규직 직원과 6천여 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마사회 매표원 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말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 측이 하루 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에 미치지 않도록 계약해 4대 보험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간제 경마직 노동조합에는 전체 발매원 5천여 명 중 2,5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마사회 측은 타기업에 비해 좋은 처우를 해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정규직의 뜻을 살펴보면 해답은 자명합니다. 비정규직이란 기업과 직원이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고용 형태로 영속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업무에 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의 비정규직 직원에는 말검사원, 매표 직원 등 마사회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장기 근로자도 많은데요. 심지어 한국마사회는 연간 33조 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 사설 경마에 대한 단속 업무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맡겨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마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급여는 2.3배, 성과급은 무려 6.5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12년 말 기준 정규직의 평균 급여와 성과급은 각각 6,550만 원, 2,830만 원인 반면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와 성과급은 각각 2,029만 원, 311만 원이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까지 포함하면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속관과의 사심이 생길 리 만무합니다. 이쯤 되면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아
한국마사회가 1등 사회공헌 기업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매우 분명하지 않을까요? 고발 리포트 요술콩이었습니다. 요술콩 씨의 리포트,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는 열린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뉴스는 보다 많은 파워블로거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데일리 고발뉴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선대인 소장의 엄마 경제 시간입니다. 부동산 거품과 마찬가지의 방식을 보이는 정부의 환율 떠받치기. 이에 선대인 소장은 일반 가게와 소비자들을 희생시키고 상위 1%를 도와주는 경제 기조는 이제 지양해야 할 때라고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조치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 많이 풀려있던 돈들이 회수가 되면서 미국 달러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결국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들이 떨어진다. 즉 이것은 흔히 표현할 때는 환율이 올라가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정상일 텐데 오히려 한국의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흐름에 따라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 조치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원화 대비 엔화 가치는 약해지는, 즉 원엔 환율은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달러 또 엔화 대비해서 이런 환율이 샌드위치처럼 이제 끼어 있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 경제 위기 직후에는 1,3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1,05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전에 1억 달러치를 수출하면 약 1,300억 원을 손에 쥐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이제는 1,050원 정도밖에 손에 쥐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엔즈에 따라서 일본이 한국과 외국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 가장 큰 수출 경합 대상국인데요. 일본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이 상당히 고전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런 흐름들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형 수출주들이 이제 주가 하락을 이제 주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좀 기현상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 미국이 그 출구 전략을 쓰면서 돈줄을 재인다 하더라도 그 돈들이 먼저 신흥국,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런 신흥국들에서 먼저 빠져나와서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 기착지 정도로 해서 한국 같은 상대적으로 신흥국보다는 덜 불안한 나라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괜찮은 상황처럼 이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출구 전략이 계속 본격화되면 결국 원달러 환율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달러 대비 환율이 우리가 계속 강세를 띠고 있으니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계속 떠받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2008년 이후부터 상황만 말씀드렸지만 2007년 말, 2007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1달러당 9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경제 발전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초기인 1960년대에는 1달러당 25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환율을 지속적으로 올려가면서 수출 대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해주면서, 그러면서도 자국의 소비자들은 희생하는 구조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왜 자국의 소비자들이 희생하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가 1억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때 가만히 앉아서 몇백억을 버는 것, 그 이면에는 소비자들이 거꾸로
수입 물가가 뛰어서 생산자 물가가 뛰고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뛰어서 소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비싼 물건을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고물가에 시달리게 돼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반 가게들은 피해를 보고 또 고물가 부담에 시달리게 하면서 계속 수출 대기업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지금 정상적인 환율 수준은 사실은 900원대가 맞다고 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2010년, 2011년처럼 소비자 물가가 가파른 고환율 흐름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뛰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만큼 희생할 때는 어떤 기득권 언론도 환율이 지금 너무 높으니 이걸 좀 낮춰라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가 지금 삼성전자니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우려된다 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환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실제로 계속 환율을 떠받치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것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일반 가게들 또 일반 소비자들을 희생하면서 경제적 강자들을 도와주는 상위 1%만 도와주는 이런 식의 경제 기조를 계속 지속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제는 좀 그 외환시장도 시장의 흐름에 일정하게 맡겨서 지나친 등락은 막더라도 일정한 흐름에 맡겨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그런 가운데 지금 좀비 기업처럼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일부 기업들은 시장에서 그 퇴출되도록 해서 부실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맞고요. 계속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들이 희생해서 또 일반 가게들이 희생해서 계속 떠받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제 박근혜 정부는 가능하다면 환율 정책에 관해서도 근본적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상 선대인의 엄마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얼마 전 출입처인 MBC를 취재하기 위해 보도국장실을 방문했던 미디어오늘의 한 기자를 결국 약식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고소하는 언론사나 또 기소하는 검찰이나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한때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MBC의 행태를 보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가 된 지 오랜데요. 이 사진 기억나시죠? 작년에 편파 보도를 따지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따라 MBC의 취재차 방문했다가 끌려 나오는 이상호 기자의 모습입니다. 20년 일한 직장에서 해고된 것도 서러운데 또다시 동료들에 의해 끌려 나오는 마음이 어땠을지 저까지 마음이 저려옵니다. MBC에 묻고 싶네요. 만약 MBC 기자들이 출입처에서 똑같은 취급을 당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좋은 친구까지 안 바랍니다. 제발 나쁜 깡패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